시작을 해야겠죠. 오늘 CN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내각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일부는 호평을 받기도 하지만 일부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지명해? 막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헤그세스였어요. 근데 김숙이님 반갑습니다. 헤그세스를 국방부 장관으로 트럼프가 지명하고 나서 이제 언론들이 막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물론 이건 원래 알려져 있던 거긴 한데 그 헤그세스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그 과거 성폭행 연루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그 기사입니다. 트럼프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그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면서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아니, 성폭행 안 했는데 합의금을 왜 줬어? 합의금 줬다는 거는 본인의 범죄를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니야? 합의한 거 아니야? 그런데 본인 말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성폭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가 한참 미투 열풍이었거든요. 미투 열풍이었는데 괜히 거기에 휩싸이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끄러워질까봐 합의금을 준 거지 내가 성폭행 뭐 여기에 연루됐거나 그런 혐의가 그런 거에 가담한 거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가 성폭행을 주장한 여성에게 비밀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헤그세스의 변호사 티모시 팔라토네는 해당 사건이 2017년 10월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발생했으며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표현이 웃겨요. 표현이.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 몬트레이시 관계자는 헤그세스가 관련된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경찰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주기록 공개법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는 이 사건으로 형사 기소를 받거나 혹은 민사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적은 없습니다. 헤그세스는 2020년 고소인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바로 미투 열풍 속에서 폭로가 일어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합의를 했다는 거죠.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당시 결혼한 상태였고 합의금은 대폭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소되지 않았다라는 게 뭐 사법당국이 수사한 다음에 문제 없다 그게 아니고 아예 이 여인이 소송을 안 한 겁니다. 소송을 하려고 했더니 합의를 한 거죠. 돈 주고 입막을 한 거예요.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CNN과 요번에 짧게 통화를 했는데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인터뷰를 거부하며 헤그세스의 이름이 언급되자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그세스하고 그 합의할 때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대요. 이거는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토요일 날 보도한 내용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2017년 10월 8일 새벽 하얏트 리젠시 몬테레이 호텔에서 발생했는데 그때 보면은 몬테레이 씨가 당시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 몬테레이 씨 성명에 따르면은 요번에 나온 성명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하냐 사건 당시 무기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우측 허벅지 타박상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요번에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타박상을? 폭력을 가했다는 건가?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무기 사용은 안 했고 피해자가 우측 허벅지 타박상을 입었다. 뭐가 이상하죠? 폭력에 의한 뭐가 아닌가라고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헤그세스를 국방부 장관으로 발표하면서 사실은 지금 공화당 안에서도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런 사건까지 터지면서 과연 헤그세스가 국방부 장관으로 끝까지 뭐라고 할까 지금 지명됐으니까 지명자의 위치로 있다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그세스와 관련해 갖고 이 성폭행 혐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CNN 보도였고요. 두 번째는 폴리티코 보도인데 이건 보고 제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진짜 짜증이 나. 이거 뭐냐면 젠더 갈등, 우리 한국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이야기가. 한국의 급진적 페미니즘이 지금 미국으로 역수출 됐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골 때려요 좀. 이거를 누가 공감할까? 난 정말 이 급진적 페미니즘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성관계도 거부하는 4B 운동이 벌어지고 있대요. 4B 운동.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거야. 우리 섹스 안 해. 연애 안 해. 결혼 안 해. 출산 안 해. 근데 이게 한국의 급진적 페미니즘의 한 운동인데 이게 지금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난 좀 어이가 없어요. 기분 나쁘. 이거는 누가 봐도 남성을 잠재적 그냥 범죄자, 그냥 폭력범으로 아예 가상 딱 그냥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한국 이야기라는 한국 이야기. 최근 한국에서 시작된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 사비 운동. 아까 말했죠. 비혼, 비연애, 비출산, 그리고 비성관계. 그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때문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된 이런 이 혐오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트럼프 시대에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살려면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4B 운동 우리 해야 된다. 한마디로 남성들 안 만난다는 거죠. 아예 원칙으로 안 만나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사비 운동은 여성들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급격한 젠더 갈등과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들이 그 배경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나 정말 짜증이 나요, 진짜. 이거만 보고 있으면 한국에서 그 여성 폭력이 엄청나게 진짜 막 매일매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것처럼 물론 여성 폭력이 있죠. 그리고 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이건 아니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다 좋아. 다 공감한다고.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요. 한국은 완전히 이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이런 게 너무 빈번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너무나도 위험한 사회라니까요. 근데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사회예요? 그 정도야? 아니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그리고 뭐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많이 나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 정도입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진짜 여성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막 이 애인이었던 여자들을 그냥 막 죽이고 살해하고 폭력행하고 그게 정말 매일매일 벌어지는 뭐 그런 곳이야? 근데 오늘 폴리티코를 보면은 한국이 그런 사회라니까요, 지금. 나 깜짝 놀랐어. 아니, 한국을 이렇게 묘사하나? 그래서 한국이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들이 이 4B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한국의 4B 운동을 폴리티코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우선 이거는 젠더 불평등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는 거죠. 4B 운동은 2010년대 후반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화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형성이 된 운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하고 있으며 뭐 그거는 이해가 되죠. 데이트 중인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들의 사건이 자주 뉴스에 오른다고. 아, 이게 맞나?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남성과의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대요. 난 처음 들었어. 이렇게 그랬어? 나 참나. 응?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너무 불안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남성들과 이제 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2010년도부터. 정말 그렇습니까? 좀 이상해. 누가 이런 내용들을 폴리티코한테 줬는지 모르겠어. 이 말에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이게. 물론 지들끼리는 공감하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공감하겠어요? 운동 참여자들은 이를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한국 페미니스트는 4B 운동을 여성들이 남성주의적 사회에서 부과받는 추가적인 노동과 억압에 대한 거부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노동파업에 비유한대요. 아, 웃겨 죽겠어요. 그러면서 이 운동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재선과 여성들의 분노,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4B 운동이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지지 남성들의 성차별적 발언과 행동이 인터넷에서 두드러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틱톡과 트위터, 소셜미디어에서 그 4B 운동을 지지하는 게시물이 큰 호응을 받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4B 운동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되찾자, 그런 메시지가 지금 막 퍼지고 있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던지 말던지. 이 운동이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지는 하지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정치적 환경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분노를 이 메시지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한국과 미국에서 젠더 갈등이 정치와 사회를 크게 좌우하고 있는데, 2022년 대선에서 한국 같은 경우 젊은 남성들이 반페미니즘을 내세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것을 오늘 이 기사에서 또 이렇게 부각하면서 미국에서도 젊은 남성들이 성별 불만과 성차별적 담론이 트럼프 재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대요. 비슷한 거야, 지금. 지금 20대들 갖고 있는 이 페미니즘에 대한 분노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미국에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층이 윤석열 지지한 거나 미국에서도 젊은 층이 트럼프 지지한 거나 사실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이 젠더 갈등 관련해 갖고는. 그런데 오늘 폴리티코는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B 운동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떤 보수적 집단의 반발과 운동 내부에서의 배제 문제는 지속적인 성장에 그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일부 한국과 미국의 페미니즘 전문가들은 4B 운동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남성들과의 대립을 부추기고 여성 권리를 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거의 이거는 이 워마드 같은 거예요. 아니, 쥐들이 섹스 안 하고 데이트 안 하고 아기 안 갖고 결혼 안 하면 누가 아쉬워합니까? 난 너무 이거 기사를 딱 보는데 너무 황당해요. 황당해. 쥐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해? 지들이 데이트 안 하고 애 안 갖고 섹스 안 하겠다면은 누가 무서워해? 관심도 없는데? 이게 무슨 운동이야? 나 어이가 없어. 제가 그런데 이 기사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얘네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것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해 놓고 폴리티코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오늘 보도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비 운동은 젊은 여성들이 남성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독립적인 삶의 모델을 탐색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요. 한국에서처럼 미국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의 틀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이 포비 운동이 뭐 새로운 대안이 될지 뭐 지켜보자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너무 웃겨요 지금. 요번에 사실은 민주당이 미국에서 선거에 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사실 뭐냐면은 지금 미국 사람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 현실 문제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이 뭐라고 할까? 이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삶의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중요하지. 그런데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젠더 갈등이라든가 너무 그런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 문제에서 뭔가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뭐 그런 주장이, 그런 그 분석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답답해요. 공감하겠습니까? 난 내가 이런 거 보면은 난 내가 스스로를 뭐 엄청나게 가부장적이고 이런 저는 뭐 여가부 폐지 같은 거 반대하는 사람이고 페미니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나마. 근데 제가 봐도 이걸 봤을 때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는데 이거 보고 사실은 한국의 이 페미니즘에 분노하는 20대 청년들이 분노 안 하겠습니까? 이거 딱 보는 정이 확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쥐들이 섹스 안 하고 데이트 안 하고 아기 안 낳고 결혼 안 한다? 하지 마. 누가 뭐라고 해?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너무 황당해갖고 그냥 소개하려고. 근데 이런 거 좋다고 또 미국이 이걸 또 수출해 갔어요. 나 진짜 웃겨 죽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별로 저는 크게 공감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사는 AP인데 이거 보고도 마음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느낌. 왜냐면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프랑스에서 검찰이 요번에 앞에 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린 르펜이죠. 프랑스의 구구파 당수 아닙니까? 마린 르펜에게 2년 징역형 그리고 공직 출마 금지 요번에 그 징역 구형했다는 거죠. 그냥 얼핏 보면은 지금 여당이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다음 선거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 정치 공세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똑같죠? 우리 이번에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실형 나와가지고 잘못하면은 다음 대선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유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게 기분 나쁘죠. 사실은. 근데 지금 구도는 거의 그래요. 미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바이든이 임기 사전 내내 트럼프 감옥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트럼프를 법으로 죽이려고 지금 사실은 트럼프를 정치 희생양으로 본 사람이 많다고요. 트럼프가 문제가 많긴 많은데 사실은 트럼프 잡으려고 사실은 이 거의 모든 주들이 트럼프 엄청 기소하고 막 재판으로 죽이려고 정치 생명 끊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불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소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볼 때 트럼프는 엄청난 피해자야. 정치 검찰의 엄청난 피해자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도 이 르펜이 르펜 지지자들이 볼 때는 엄청 여당에 의한 정치 공세, 정치 검찰의 피해자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우리는 이재명을 정치 검찰의 피해자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묶이는 게 좀 기분 나쁘잖아, 사실. 어떻게 이재명하고 트럼프하고 르펜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데. 근데 얼핏 보기에는 하여튼 여당이 야당 후보자들 대선 못 나오게 하려고 공격하는 모습은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도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이번에 극우 지도자 그 르펜에게 유럽의회 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2년 실형 또 5년간의 공직 출마 금지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르펜은 2027년에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검찰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의회 보좌관들에게 지급될 자금을 당시 국민연합, 당시는 국민전선이었죠. 국민전선 소속 당직자들의 급여로 전용한 혐의로 르펜과 국민연합 소속 인사 25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펜이 돈 먹은 게 아니고 유럽은 유럽의회가 있잖아요. 유럽의회 보좌관들한테 가야 될 돈을 당시 당 소속 당직자에게 돈을 줬다는 거죠. 검찰은 르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30만 유로의 벌금과 3년의 집행유예형을 추가로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직출마 금지 기간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발효되어야 한다고 좀 주장했습니다. 검찰 루이스 네이통은 해당 범죄가 그 규모, 지속 기간, 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인해 전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르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법정에서 검찰의 이런 요청이 놀랍지도 않다. 이거는 자기를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시도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르펜은 자신이 어떠한 시스템의 그 주도자도 아니며 당 보좌진의 역할은 유럽의회의 활동과 당 활동 사이에서 조정되었을 뿐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르펜은 법정에서 보좌관들이 수행한 업무가 정당했음을 강조하면서 토마토를 코카인으로 간주하면 장보기 목록 전체가 의심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유인가 봐요. 예. 르펜은 재판 내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했고 또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합니다. 일부 공범으로 지목된 보좌관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유럽의회와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곤혹스러운 모습을 또 보였다고 하네요. 르펜은 2017년, 2022년 대선에 나왔던 이 마크롱하고 붙었던 사람이죠. 최근 몇 년간 국민연합의 지지율이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이 르펜의 그 정치 경력에 굉장히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검찰은 국민연합에 대해서 200만 유로의 벌금과 더불어 다른 피고자들에게 최대 1년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법원에 요구를 했고 유럽의회 측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450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금 주장했습니다. 르펜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르펜한테 희망이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게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 희망을 주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르펜도 뭐라고 하냐면 미국 봐라. 트럼프도 지금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트럼프 유죄 나왔거든요.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당선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기의 이 정치적 위기, 사법 위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르펜 최종 판결은 11월 27일 날 나온다고 하네요. 하여간 재밌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트럼프가 당했던 것들, 르펜이 당하고 있는 것들 사실 이거 깊이 들어가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진짜로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르펜도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근데 이재명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비교가 돼? 비교가 안 되지만 3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야당이어서 여당한테 지금 박해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트럼프가 윤석열보다 이재명 대표하고 훨씬 더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 아니 윤석열은 대표적인 정치 검찰 아닙니까? 트럼프가 정치 검사 되게 싫어하거든요.
본인이 당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윤석열이 정치검사 아닙니까? 정치검사 출신이고 지금 야당 대표를 얼마나 지금 죽이려고 사법권 이용해갖고 난리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나는 이거 보고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 혐오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물론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BBC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우리 방송하는 사이에 아까 람바님 오셨고요. 또 티에크님 오셨고요. 경제 문제를 성별 문제로 돌려서 경제 체제의 변화를 못하게 하는 수법이라고요. 또 신타식스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는 되게 좀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했던 러시아 병사들이 있죠. 그 병사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어. 뭐 다친 사람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그 참전 용사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뭐 폭력을 가지고 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그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 이리나라는 여성과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이리나라는 여성이 나는 특수 군사 작전의 용사였다. 널 죽이겠다 하면서 한 남성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대요. 이 남성은 그녀를 발로 차고 또 목발로 엄청나게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발이 그 남자가 그러니까 그 참전 용사인데 발을 다친 사람이니까 목발로 부러질 만큼 여자를 때렸대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 남성을 막 제재하니까 그 남성이 하는 말이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복무한 사람이다 하면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지금 러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나 봐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참전 병사들이 돌아와갖고 지금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벌써 242명이 사망을 했고 22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병사들로 인해서 벌써 240명이 죽었고 220명이 중상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BBC는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를 몇 가지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전과자 출신 병사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겠지만 지금은 해체됐는데 와그너 그룹이랬죠. 와그너 그룹 초기에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범죄자들, 전과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과자들한테 전쟁 갔다 오면은 너희들 범죄 기록들 다 없애줄게 하면서 전과자들을 모아갖고 군대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48,000명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 살인죄, 강간, 식인, 아동 선봉죄 같이 아주 심각한 범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군을 형성해갖고 부대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그너 같은 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프리고진 같았죠. 근데 프리고진이 한번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다가 결국 의문사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문사지요, 뭘. 뭐였죠? 항공기 추락이었나? 그걸로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러시아가 그 전까지는 와그너 그룹이 범죄자들을 모아갖고 군대를 보냈는데 지금은 러시아 국방부가 죄수를 지금 모집하는 걸 이어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폭력과 범죄가 러시아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금 사회학자 이고르 에이드만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고르 에이드만은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영웅으로 칭송받는 그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아온 병사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는 지금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 주류 언론은 이들을
뭐 공식적으로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의 정당성 그리고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쟁 갔다 온 사람들을 막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지금 있나 봐요. 아주 공개적으로 영웅시하고 있대요. 그리고 푸틴도 이들에 대해서 이들은 엘리트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참전했던 죄수들이 복무 후 형량이 사면되거나 아예 기록에서 없어지고 심지어 영웅처럼 지금 추대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병사들이 재범, 원래 범죄자니까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범죄 기록을 없애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나 또 한 번 갔다 올게요 하고 또 이거 전선으로 복귀한다는 거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는 대가로 또 지금 전쟁터로 간다는 거예요. 한 경찰관은 러시아 경찰관은 자신이 4년 전에 잡아가지고 7년형 받은 범죄자가 다시 나타나갖고 지금은 우리의 시대다.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너무 허탈하고 무력함을 토로했다는 거죠. 게다가 러시아 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이유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사건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참전 병사들이 돌아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쟁 갔다 왔어? 그러면 이거는 기각 혹은 형량을 줄여주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번에 러시아에서 새로운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는데 이게 어떤 법이냐면 러시아 군대 명예훼손 금지법. 그래서 러시아 군대 명예훼손 금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참전 병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럴 수가 있나? 2023년 러시아 중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해서 한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군인들의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이 러시아에서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사회학자 안나 쿨레쇼마는 폭력이 러시아 사회에서 점차 수용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폭력이 학교, 가정, 또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거는 군사화된 사회와 전쟁의 낭만화가 촉진하고 있다고 지금 분석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BBC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이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전쟁의 폭력이 가정과 사회에 침투하고 있고 이는 러시아의 법체계와 사회적 가치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고 또 폭력의 정상화와 범죄 처벌의 공백이라는 이런 장기적 문제를 남기고 있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BBC죠. 사실은 이게 근데 꼭 러시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도 사실은 이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병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들이 사회 부적응으로 여러분 미국이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그 문제가 되게 커요. 이걸 다 지금 휴식을 걸고 있지. 미국이 사실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 아프간 전쟁 있잖아요. 그때 가갖고 나쁜 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갖고 정상적인 삶을 사냐? 못 살아요. 그래갖고 그 후유증이라든가 아니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게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관련된 영화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요번에 러시아가 딱 그런 이건 트라우마, 근데 지금 얘기는 트라우마는 아니죠. 트라우마는 아니고 범죄자 출신들이 들어와갖고 범죄를 막 합법화하고 그냥 폭력의 일상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 이런 문제가 러시아에 있다라고 이 서구 언론의 관점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러시아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할지 또 모르죠. 예. 다음은 가디언입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건데 이게 뭐냐면 요번에 캐나다에서 뉴 브론스윅의 새로운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수산 홀트. 요번에 캐나다 뉴 브론스윅의 새로운 주지사거든요. 근데 이 주지사가 지금 연방정부에 뭘 요구했냐? 캐나다에서 특히 뉴 브론즈윅에서 미스테리한 뇌질환 증세가 있나 봐요. 미스테리한 뇌질환 증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조사해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기사를 보면은 2012년부터 이 뉴 브론즈윅에서 주민 40여 명이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미확인 신경학적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주에, 여기 지방자치가 있거든요. 주에 돈도 보내고 지원을 하려고 했대. 그런데 그 당시 주지사가 거부했다는 거죠. 아, 괜찮아. 지금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은폐 혹은 연방정부의 조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새로운 주지사 당선되면서 연방정부한테 아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해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45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다수는 아카디안 반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 지금까지 40명이 알 수 없는 이 질환으로 사망했고 일부는 45세 미만의 젊은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문제를 왜 연방정부가 협력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거를 이 주지사가 막은 거죠. 야, 이래서 정치 선거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정말 나쁜 놈이죠. 선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요번에 수사 홀터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회피하지 않고 이거는 제대로 본인이 조사하겠다, 투명하게 발표하겠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뉴 브론즈윅에서 발병한 미스테리 뇌 질환이 여전히 그 원인과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 홀트 주지사의 요청으로 인해 연방 차원의 조사가 다시 시작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가디언 내용이었습니다. 가디언의 오늘 재밌는 내용, 재밌고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와갖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정용 작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디언이 오늘 쓴 이 보도는 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이래서 미국에서 민주당이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졌구나. 왜 졌는지 이걸 보니까 조금 감이 와. 이게 뭐냐면은 요번에 그 해리스 역대급으로 미국의 슈퍼스타들이 해리스를 도왔거든요. 캠페인 했다고요. 역대급으로. 그런데 졌잖아. 그래서 오늘 이 기사는 뭐냐면 이렇게 역대급 이 셀럽들의 정치 지원 유세는 이제는 끝났는가? 도움이 안 되나? 그런 기사예요. 결론은 뭐냐?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마디로. 여러분 요번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좀 조사해 봤거든요. 이 해리스를 지지한 스타들이 어마어마해요. 트럼프는 별로 없어요.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의 슈퍼스타들은 없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 근데 해리스를 지지한 사람들은요 정말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굉장히 많았죠. 우선 제일 유명한 거는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오프라 윈프리, 레이디 가가, 조지 클루니, 제니퍼 로페즈, 또 브루스 스프링스틴, 카디비, 본조비, 리키 마틴, 또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
빌리 아일리시,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사람들, 줄리아 로버츠 이번에 지지했나?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다 지지했거든요. 캠페인에 동참하고. 근데 안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이렇게 A급 연예인들이 다 동원됐는데 그럼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이거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지금 미국인들에게 이번 선거에 가장 관심, 큰 이슈는 경제였죠. 경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거였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슈퍼스타들만 불러가지고 반짝반짝 그냥 멋있게 쇼하듯이 한 게 그 노동자들한테는 하나도 어필이 안 했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역시 민주당은 저런 쇼만 좋아하는구나. 이 요새 미국 안에서 반 엘리트 그런 엘리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 비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대요. 근데 민주당을 엘리트 정당, 서민들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아니고 저것들은 그냥 엘리트, 잘 먹고 잘 사는 이 부르주아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나 봐요. 근데 슈퍼스타들 모아놓고 서로 막 좋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 보면서 저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그런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셀럽을 동원한 게 오히려 공감 부족, 노동자의 삶에 공감 부족으로 왔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이런 분석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셀럽 후원은 오히려 공감 부족을 갖고 왔다. 해리스는 그 고물가, 경제 불안에 시달리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인식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 야, 난 몰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트럼프는 민주당이 워낙 셀럽 지지가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트럼프도. 우리는 셀럽이 없다. 우리는 셀럽은 없다. 그러나 뭐가 있다? 정책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와닿겠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않고 그리고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서 트럼프는 뭐가 있긴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근데 트럼프가 참 쇼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셀럽들과 함께 쇼하는 거에 비교해갖고 우리는 저런 셀럽은 없지만 대신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우리에게 스타가 없지만 우리한테는 정책이 있어. 그렇게 홍보했다는 거죠. 그런 게 오히려 어필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해리스 캠프가 이렇게 셀럽들의 도움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캠페인 비용 문제도 연관이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 윈프리가 강력히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 제작사한테 해리스 캠프가 $100만 지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고급 무대 세트 제작하고 그런 것들이 서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어처구니가 없고 보기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셀럽들을 이용하는 게 향수라든가 신발을 팔 때는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그 대선 후보를 선정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요번에 그 보그지 보그지 커버에 등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대선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역시 저것들은 그냥 엘리트주의자들이야. 그런 인식을 줬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이 안 됐고. 그리고 요번에 젊은 층들도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젊은 층들도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에 별로 그렇게 호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셀럽 후원의 시대는 정치에서는 끝났다. 중요한 거는 정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디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이터 기사인데 진짜 이건 너무했죠. 이거 오늘인데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전력망에 대규모 공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외신 기사 하려고 하다 안 한 게 있었거든요. 어저께 나왔던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중요한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핵시설이라든가 전력막 같은데 그런 데는 공격하지 말자라고 서로 뭐 합의하기로 했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나 근데 보진 않았어. 이거만 맞지, 제목만. 그거 보고 아, 이것들이 이제 전쟁하는데 그래도 서로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은 건들지 말자고 합의하려고 하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사를 딱 보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그냥 공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 오늘입니다. 11월 17일 일요일 3개월 만에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120발의 미사일과 또 90대의 드론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7명이 사망했고요. 우크라이나 전력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죠. 아니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이 겨울에 전력망을 파괴함으로써 사실은 이거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압박을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그 안드리 시비아는 러시아는 평화로운 도시와 자고 있는 민간인, 중요한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이번에 비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뭐 반격을 했지요. 그래서 120발의 미사일 중에 104발, 90대의 드론 중에 뭐 42대를 격추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번 공습이 전쟁을 시작한 지 1000일째 맞이하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 전쟁 발생 1000일인가 봐요. 1000일.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동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빠르게 전진하고 있고 또 전장에서의 지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급하게 지금 돈바스 장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 일부를 지금 점령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지고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방송 한번 했죠. 어떤 방송 했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한국 영화 그 고지전과 좀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전 제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지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언제 했냐면 57년 7월 27일 10시에 했거든요. 10시에. 그럼 10시에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전쟁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골 때린 게 뭐냐. 10시에 서명을 했는데 이 협정서에 어떻게 써있냐. 효과는 22시부터 발생한다. 이러면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12시간 동안 죽어라 싸우라는 거죠. 이 협정문은요. 정말 너무 무지막지한 협정문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10시에 협정하면서 그냥 끝냈어야 되는 건데 10시에 협정 맺고 22시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시 되기 전까지 죽어라 싸워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실제로 기사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돈바스 지역 장악하려고 엄청나게 전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쿠르스크 지역 여기를 점령을 유지하면서 협상 카드로 지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취임하고 미국이 직접 막 나서가지고 이제 중재하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기 전에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그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더 급하게 지금 막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진짜 트럼프 등장하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하잖아요. 한 2달 정도 2달이 뭡니까? 11월 12일 2달 정도 아마 굉장히 격하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런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북한에 지금 파병된 그 군인들도 상당수가 목숨을 잃겠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죠. 재밌는 일. 아, 골 때린데. 이것도 로이터 기사인데, 아, 대단해요. 이게 브라질 얘기거든요. 그냥 브라질의 퍼스트 레이디. 브라질의 퍼스트 레이디에 써 있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그, 룰라의 부인이죠. 룰라 영부인이에요. 잔자. 룰라다 실바. 잔자. 잔자도 브라질에서, 잔자도 그 영부인이 아니고 본인 자체가 젊었을 때부터 진보운동 했던 사회운동가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근데 이 잔자가 요번에 뭘 했냐면 지금 G20 하고 있지 않습니까? G20에서 요번에 그 사교 행사가 있었는데 사교 행사에서 잔자가 마이크 잡고 한마디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마이크 잡았더니 갑자기 그 배경음으로 그 뱃소리 우리가 붕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잔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듣더니 이거 일론 머스크야? 하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뭐라고 했냐? Fuck you 일론 머스크 욕했다는 거죠. 난데없이. 그래서 지금 이 기사예요. 잔자가 일론 머스크를 지금 모욕했다. 잔자는 그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봐 지금 영부인인데 지금 그 룰라가 지금 3선이죠.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그 재선을 했고 8년간 룰라가 그 대통령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대통령 바뀐 다음에 감옥 갔다가 돌아와갖고 요번에 뭐 한 겁니까? 3선한 거죠. 3선. 지금 두 번째 부인입니다. 원래 첫 번째 부인은 마리자 레시아우인데 그 부인이 2017년도에 죽었거든요. 사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룰라가 부인 사망한 다음에 만난 애인이 앞에 보이는 잔자죠. 잔자하고 2022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인이 된 거죠. 브라질은 대통령을요 3선, 4선, 5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을 하는데 재선까지 하고 연속으로 3번은 못해요. 2번 하고 중간에 한 번 쉬면 다음에 또 나와서 2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기만 하면은 룰라가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연속으로는 못하지만 독재를 막기 위해 연속으로는 못하지만 2번 하고 한 번 쉬고 2번 하고 한 번 쉬고 2번 하고 이렇게는 쭉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룰라는 지금 3선이고 아마 4선도 나올 겁니다. 인기가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하여간 그런데 왜 잔자가 요번에 일론 머스크를 욕했냐. 그냥 욕한 게 아니고 지금 브라질에서 그 X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해갖고 만든 게 X 아닙니까? X가 문제가 되게 많아요. X 같은 경우가 그 가짜 뉴스의 그 뭡니까 이 양상 가짜 뉴스를 엄청 유포하는 SNS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X를요 1개월간 한번 차단을 명령했어요. 당시 기사입니다. 이게 금년 8월 달에 브라질 법원 X 국내에서 서비스 중단하라 이런 거. 그래가지고 브라질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갈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잔자가 나와갖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소셜 미디어 규제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막 유포하고 가짜뉴스 유포하는 이 SNS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하면서 나온 발언이에요. 일론 머스크 fuck you 한 거죠. 그러면서 난 내가 두렵지 않아. 꺼져 일론 머스크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요 기사를 트윗하면서 뭐 웃음으로 받아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어요. 너희들은 다음에 선거에서 질 거야. 야, 난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잔자 지금 영부인으로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G20에? 근데 영부인이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 모르겠어. 이렇게 fuck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가? 이거 이상하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도 웃기죠. 이거 오늘이야 오늘. 오늘인데 본인이
이 SNS 그 X의 CEO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다음 선거 질 거야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한 말 수도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들립니까? 프랑스 선거에 개입하겠다.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는 지금 더 이상 그냥 한 사업가가 아니잖아. 이제는 정치인이야, 정치인.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정치인이지.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야, 특이하다. 프랑스 영부인 아니 브라질 영부인 잔자도 특이하고 일론 머스크도 웃기고 지금 도대체 정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재밌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자가 일론 머스크한테 욕설한 게 지금 굉장히 해외 외신에서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알자지라에서는 뭘 했냐면 지금 보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정보전이 엄청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기사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정보전 관련된 그 분석 기사거든요. 이번에 미국에서 누가 체포됐냐면 그 아시프 라흐만이라고 CIA 관리 한 명이 체포가 됐어요. CIA 관리가. 여러분 CIA 요원과 CIA 관리는 다르죠. 요원은 에이전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냥 막 액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CIA 요원들 있잖아. 그 요원들은 에이전트고 CIA에서 정보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오피셜이거든요. 관리인데 요번에 미국에서 체포된 사람은 CIA 관리인 아시프 라흐만입니다. 이 사람이 왜 발표됐냐면 요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이 아시프 라흐만이 이란으로 유출했다는 거죠. 유출. 근데 이란에 직접 유출한 건 아니고 텔레그램 채널에 있는데 그 채널에 정보를 유출했고 그 유출한 게 이란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이 관리 하나가 유출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굉장히 이런 이 신뢰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걸 소개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지금 이 첩보전이 지금 되게 뭐랄까 이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 간첩 축출하는 게 있대요. 요번에 이스라엘에서 10월 말에 이스라엘 내부 보안국 신베트라고 있는데 신베트에서 이란을 위해서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예루살렘과 하이파에서 14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을 체포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들 중에 이란을 위해서 그 간첩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지난 2년간 약 600에서 700회 정보 수집을 하고 임무 수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도 이스라엘 간첩을 막 색출하고 있다는 거죠. 이란은 그 모사드, 이스라엘의 모사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모사드의 협력자들이 국내에 있다는 걸 국내에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체포했는데 체포해갖고 일부는 요번인가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막 양쪽 나라에 간첩 심고 잡아내고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에서 암살, 핵시설 파괴, 고위급 요원의 첩보 활동 등을 통해 이란 정부의 불안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모사드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깊숙한 침투 능력은 이스라엘의 주된 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 내부로 침투하여 첩보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 그냥 지금 이 소수 민족들이 있거든요. 소수 민족. 누가 있냐면 아랍계 이스라엘인도 있고 또 두루즈 공동체, 베두인, 아르메니아인, 또 체르케스인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차별당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침투해가지고 본인들 이런 스파이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런 스파이전 같은 게 되게 지금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정보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의 차원을 넘어 그 심리전과 내부 불안 조성을 포함한 복합적 갈등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측의 정보 활동은 각각의 전략적 목표와 또 국제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 방송하는 사이에 그 진실의 송곳님 오셨습니다. 진실의 송곳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제가 굉장히 관심 있던 분야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 방송했지요. 미국에서 제2차 UFO 청문회가 이번에 하원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난 13일 날 미국 하원에서 UFO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UFO 청문회는요, 언제 있었냐? 2022년 5월 달에 한 번 있었거든요. 1차. 그리고 요번에 2차 청문회가 있는 거예요. 제목은 뭐냐?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이 비밀 UAP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지금 의회에서 증언했다. UAP. 요새는 UFO 안 쓰죠, 표현. 지금 우리는 서로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UFO라고 하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UFO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뭘 합니까? UAP.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on. 미확인 이상현상. 미확인 비행물체가 아니고 미확인 이상현상. 해갖고 이거는 UAP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번에 UAP 청문회를 한 거예요. UAP 청문회. 여기 보면은 되게 중요한 증인들이 몇 명 나왔거든요. 증인들. 근데 그 증인들이 그냥 뭐 음모론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나왔냐? 우선 첫 번째는 팀 갤러댓. 이 사람은 전 미 해군 소장입니다. 소장. 별 2개.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전 미 해군 소장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갖고 이번에 증언을 한 거죠. 뭐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UFO를 인식한 거는 2015년 미 해군 훈련 중이었다는 거죠. 훈련 중. 그때 본인이 UFO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당시 그 뭡니까? 훈련 중이었는데 미 해군 항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 미 해군 항공기 담당하는 쪽에서 자기한테 이메일로 영상이 하나 왔다는 거예요. 영상과 함께 뭐가 왔냐? 지금 이 하늘에 미확인 비행체가 있는데 지금 충돌 위험이 있다.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훈련할 수 없다. 그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그 이메일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미국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기밀 정보로 지금 통제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아까 말했지만 해군 소속 항공기가 촬영한 이 영상을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한 비행 물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영상 같은 거 다 지금 삭제됐고 없어졌고 본인이 그때 확인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UAP에 대해서 미확인 확인 현상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면 안 된다. 과감하게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된다. 무조건 부정하고 국민한테 가릴 게 아니고 있는 건 있다고 알려야 한다.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증인은 이 사람이죠. 이 루이스 엘리존도. 지금 이 사람은 UFO 관련해갖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번에 최근에 책도 하나 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사람은 전 국방부 고위 관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첨단 항공 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 AITIP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이 사람도 국방부 고위 관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UAP는 실제한다. 그리고 미국과 적성국가, 그게 아마 러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미국과
적성 국가들 중에는 그 UAP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UFO 있잖아요. UFO가 떨어졌는데 그 UFO를 미국과 뭐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적성국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적성국가도 그 기술을 지금 역으로 활용해갖고 지금 군사기술로 쓰고 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에 따르면 지금 사람들이 그 가끔 봤다고 하는 UFO들 있죠. 그런 UFO는 외계인이 만든 UFO가 아니고 누가 만든 거냐? 미국에서 자기들이 발견한 UFO를 있죠. 그걸 본따 갖고 다시 역으로 개발한 UFO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지금 미국이 이미 UFO를 확보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기술을 지금 지금 보유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적성국가에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 주변에는 첨단 기술, 지금 우리 인류가 갖고 있지 않은 엄청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이 전 세계의 민감한 군사시설을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니터링. 그러면서 금년 1월 달에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파리 외계인 영상이거든요. 해파리 외계인 영상.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언제적 6년 전인가? 6년 전에 이라크 있죠. 이라크에 있는 미군 군사 기지에서 해파리로 보이는 이 UAP가 보이죠. 이 UAP가 미국 군사 시설을 막 계속 그 위에를 막 떠들고 다니면서 감시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영상이야. 근데 얼핏 보기에는 이거 합성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찍은 거냐면 CCTV를 찍은 게 아니고 그 적외선 카메라 있죠.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딱 찍으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외선 카메라로 딱 찍었더니 이렇게 해파리처럼 생긴 UAP가 이 군사시설을 막 활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걸 근거로 요번에 어떤 말이 나온 거냐면은 저런 존재들이 지금 전 세계의 군사시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막 그런 주장을 해. 이게 근데 영화가 아니고 지금 미 하원 청문회에서 지금 나온 얘기라니까요. 아니, 웃겨 죽겠죠.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지금 국방부하고 그 기밀 유지 문서 서약한 게 있대요. 그래서 더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고로 아마 넷플릭스가 이것 때문에 만든 것 같아. 요번에 11월 달에 미 하원 그 2차 UFO 청문회 했잖아요, 지금. 이걸 겨냥해갖고 최근에 요 외계인 탐사라는 6부작인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이 외계인 탐사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몬태나 기술대학의 마이클 메스터스라는 이 교수예요. 체질 인류학과 교수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 외계인에 대한 이론인데 어떤 이론이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인들을 어떻게 봤냐면은 먼 우주에서 ET 먼 우주에서 온 존재로 봤잖아요. ET. 근데 이 사람은 외계인이 꼭 그렇게 볼 필요 없다. 물론 외계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외계인이 누구냐? 미래의 인류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왔냐? 시간여행자들. 미래의 인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자로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외계인일 수 있다. 이런 이론을 얘기하더라고. 나 이거 보고 놀란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한 게,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오는구나.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트래블러스라고,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거든요. 시간여행자? 이게 딱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지구가 나중에 멸망해요. 핵전쟁으로. 멸망하는데, 멸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서
요원들이 와갖고 이 멸망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지. 그냥 이런 내용들이 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런 UFO 연구자들 있잖아요. 외계인 연구자들. 그 사람들의 이론 그런 걸 따와갖고 만든 영화인 것 같아. 하여간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청문회가 있었는데 미 국방부의 결과 그래서 청문회 했어. 해가지고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2022년도에 나왔던 결과가 똑같아요. 첫째, 지금 목격되고 있는 그 UFO는 외부 세계에서 온 게 아니고 뭐라니까 대부분 설명 가능한 드론, 로켓 혹은 새, 평범한 물체일 가능성이 많다. 그거고 두 번째, UFO나 외계인의 시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런 걸 은폐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첫 번째와.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UAP 현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UFO는 있을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러냐면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으로 이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진짜로? 달뿐만이 아니라 화성 이주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막 지금 우주로 지금 막 탐사선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 우리가. 그러면 뭐 달이건 화성이건 다른 행성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외계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탐사선을 지금 우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다른 외계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적 생명체들이 엄청 과학이 발달한 문명이 있는 이 존재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우주에 탐사선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똑같지? 우리가 보내는데 왜 저쪽에 있는 존재들은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외계 존재들이 우주선 오는 거 이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게 들고요.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흥행했던 그리고 되게 유명했던 소설 삼체 있잖아요. 삼체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저는 삼체 소설 되게 무서운 게 삼체에서의 그 주제는 아니지만 삼체가 뭡니까? 그 주인공은 아니지. 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문화혁명으로 아버지를 잃은 그 여자 주인공이 지구인들한테 엄청 실망해가지고 외계인들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위치를 알려주면서 우리는 여기에 있다 위치를 알려주면서 외계인들을 오게 해갖고 지구를 그냥 너희들이 차지해버려. 그 내용이거든요. 나는 되게 무서운 게 실제로 지금 지구에서 외계로 전파를 많이 쏘잖아요. 우리 정보를 막 쏘고 있다고. 우리 위치를 막 알리고 있어. 그래서 외계인들이 그 정보를 수신해가지고 뭔가를 주길 바라면서. 근데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죠. 삼체에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다. 왜냐면 만약에 우리 지구의 위치를 지금 우주에 막 퍼뜨려. 우리 여기 있다고. 근데 만약에 외계 문명체 중에서 이 정보를 보고 지구가 있네? 거기 물이 있네? 살기 좋은 곳이네? 해서 만약에 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떡할 거야? 아니 올 수 있으면요 이미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다 뭡니까? 포획자예요. 포획자. 근데 왜 그 포획자들한테 우리 위치를 다 알려줘 갖고 오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소설 삼체에는 이런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제가. 이거 왜 알려주냐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 무서운 거지. 근데 오늘 요번에 있었던 하원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 증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지구에 와 있는 이 외계인들, 이 사람들 외계인들 있다고 믿으니까 이 외계인들은 다행히 그 폭력적인 외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외계인들은 주로 보면은 군사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개입을 하는데 특히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대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냐? 너희들 핵은 절대 쓰면 안 돼. 핵. 그래서 그 핵 관련해가지고도 이 외계인 개입설이 많거든요. 재밌는 게. 핵 못 쓰게 하려고.
그래서 절대 인류한테 핵 쓰면 끝난다 하면서 핵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게 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우주 탐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한 경고. 우주로 나오지 마. 그런 경고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들 보면은.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걸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런 게 있다. 혹시 또 방송 보시고, 야, 사물이 저 이상한 놈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미 하원 그 UFO 청문회에 굉장히 관심이 가갖고 봤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었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일요일에, 외신 10가지를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정용 작가님도 오셨고, 아까 또 진실의 송곳님, 아무즈 팩토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모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